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과 소통하는 공감 수업 전략 중 인지적 공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인지적 공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지적 공감 전략의 세 가지 전략, 즉 학습 속도와 수업 속도의 일치, 담화 전략, 이해 가능 설명 전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인지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 컨설팅을 나가서 실제 수업을 보다 보면 교수님의 사고가 머무는 곳과 학생들의 사고가 머무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다른 말로 사고의 공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명의 뜻은 아시죠? 여기서 소리가 땡 하고 울리면 같은 주파수의 소리가 땡 하고 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특정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계시다면 학생들의 사고가 머무는 곳이 같은 내용, 같은 난이도로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고의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고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식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학부를 나오셨고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나오시면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전공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넓고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지식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또 지식의 폭과 깊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그 전공 지식을 처음 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지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적 공감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학습 가능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의 지식 구조와 학생들의 지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지식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학습 가능한 수업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수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교수님과 학생 간의 사고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학습 속도와 수업 속도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진단하는 담화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난이도 있는 수준의 개념이나 단어, 원리를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원인이 발생하여서 이들에 관련된 해결 전략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컨설팅 가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교수님의 설명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수업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수업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양이 많아요.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얘기는 수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습 속도와 수업의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지식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얕고 좁지만 교수님은 굉장히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사고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km라면, 수업의 속도가 100km라면 학생들은 생각의 속도, 사고의 속도는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의 속도와 맞춰서 함께 동행하는 수업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인지적 과부하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근육 운동을 할 때 아령을 계속 들고 있으면 10개, 13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아령을 들면 다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단을 오르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뇌도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교수님들이 새로운 수업 내용을 계속 설명만 하고 계시면 애들은 머릿속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또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러한 인지적 부하가 계속 걸리게 됩니다. 뇌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피로가 쌓여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의 깊이의 차이와 인지적 과부하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 내용의 조직화와 수업 내용에서의 휴식 전략, 이 두 가지를 학습 속도와 수업 속도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초두 최신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축은 기억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쁨과 좋음이고요. X축은 수업의 시간대인데요. 시작과 종료의 시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기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억률은 낮아지다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기억률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처음과 끝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뭐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집중했다가 점점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가 있었나? 내가 놓친 건 없나? 이런 뇌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인상과 끝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적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킹이라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3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하게 되면 초두 최신 효과에 의한 기억률의 곡선은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1시간대에 자르거나 아니면 1시간 내에서도 수업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아이들아 오늘 3가지 얘기를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이 끝난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이런 행태로 중간중간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부하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첫 번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시고 또 두 번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시되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와 두 번째에 대한 요약 정리를 누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시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첫 번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계속 이해하고 따라가는 인지적 부하를 잠깐 멈추고 또 정리를 해버리면 뇌에서 필요한 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음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적적으로 중간중간에 회식에서 요약 정리를 한다든가 종합 정리를 하는 형태로 잠깐만 쉬어줘도 아이들의 뇌가 쉴 수 있어서 수업의 효과는 높아지고요. 또한 기억률의 곡선도 여러 개가 생기면서 수업에서의 수업 내용에 대한 기억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서 사고 공유 짝 활동이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업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끝난 다음에 2명씩 짝을 주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한 다음에 2명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이야기한 후 한 2분 정도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쉬면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교수님도
학생들을 토론을 시키시고 잠깐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강의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잠깐 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도 쉬고 교수님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속도와 수업 속도를 일치시키는 또 다른 전략으로서 조직화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통과 공감하는 수업에서는 제가 공감 수업 전략으로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공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실 때 수업 내용의 큰 그림을, 뼈대를 이게 절차든 벤 다이어그램이든 원인과 결과의 이런 모형이든 어떤 형태로도 큰 그림으로 수업 내용의 구조를 보여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거야.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할 거야. 이런 형태로 아이들 머릿속에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번 수업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한다면 아이들은 쉽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학습의 속도와 수업의 속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적 공감 전략의 두 번째 전략은 담화 전략입니다. 담화 전략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 못했다면 어떤 부분을 왜 이해 못했는지를 찾아서 이해시키고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을 쉽게 못 따라가는데 교수님은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가는지를 진단하는 활동 없이 그냥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담화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업 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화법과 수업 화법은 목적도 차이가 있고 전략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화법은 사교가 목적이라면 수업 화법은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I라는 것은 initiative, 누군가 말을 시작했고요. R이라는 것은 response, 누군가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evaluation, 이것은 반응을 보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일반 화법은 I, R, I, R로 끝납니다. 말하고 반응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하지만 수업 화법은 반드시 I, R, E가 돼야 됩니다. 말하고 반응한 다음에 evaluation, 여기서 evaluation은 아이들의 성적을 매긴다는 평가의 개념이 아니고 애들이 이해했는지 이해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찾는 작업의 evalu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나가는 그것을 수업이라 하지 않고요. 그건 독보에 가깝고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 못한 부분을 찾아서 이해시키는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담화 전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컨설팅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모 화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분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A4 용지를 코팅하고 보드펜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화학 문제를 이렇게 푸시다가 다음 문제를 풀어놓고 얘들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봐. 그럼 애들이 OX를 들거든요. 또는 가로를 비워놓고 다음 문제를 애들이 풀어볼래? 아니면 화학 공식을 써볼래? 아니면 이 화학 원소가 들어가 있는 주변의 어떤 물건들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봐라. 애들이 공식을 썼다가 그림을 그렸다가 1, 2, 3, 4를 썼다가 문제를 풀었다가 계속 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90% 이상이 다 정답을 맞췄네. 얘들아 잘했다. 박수 한번 쳐줄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는가 보구나. 반도 못 맞췄네. 왜 모르지? 하고 질문을 해보고 너희들 이걸 지금 모르는구나 하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 교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이트보드는 담화 전략입니다. 그 수업이 한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애들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예로요. 초등학교 선생님 수업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수화를 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물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애들이 물음표를 이렇게 가슴팍에 대면 선생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물어보고 모르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설명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흥분을 하시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빨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이 빠르다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미안 얘들아 내가 좀 빨라졌지? 또 일부러 또 천천히 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속 아이들과 어떤 형태든지 담화,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 보시는 카웃이나 멘티미터, 심플로와 같은 여러 가지 앱이나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 교수님이 담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지만 가장 무시가 되는 담화 전략은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제가 수업 컨설팅 가보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거나 멍 때리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자, 이 말은 교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을 눈빛과 표정과 자세,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교수님께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고 계속 이렇게 준비하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소통과 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담화 전략이라는 것은 다이얼로그, 1대1의 소통이라는 의미인데요. 수업에 따라오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해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업이 적응적으로 바뀌는 전략을 담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지적 공감 수업 전략으로서 이해 가는 설명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 수업 중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업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집중하고 싶어도 이해가 가야지만 집중이 된다. 한국말을 하고 계시지만 외국어를 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이론적인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전공에 따른 고차원적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경우,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들, 생소한 내용들,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이해가 가는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론적 용어, 그리고 학생의 사고 구조와 교수님의 지식 구조가 달라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할 기회를 안 주시고 계속 교수님께서 설명하심으로써 어떤 사고 기회 박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할 때 학생들 삶 속 생활과 연결된 설명을 하거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예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형태로 설명하는 전략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촉진 전략인데요. 어떤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어떤 과학적 사고를 뿐만 아니고 어떤 인문학적 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적 논리에서 공식에서 다음 논리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 이 넘어가는 과정을 교수님께서 설명한다면 이런 수학적 사고는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반드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업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경우는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발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문하는 순간 수업에서 잠깐 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1시간 수업이 끝난 후에 애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정말 창의적이면서 좋은 질문을 한 아이들에게는 인센티브로 학점에 좋은 어떤 보상을 주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을 만들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이해했는가를 또 확인하는 작업, 내가 뭘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수님께 설명하신 기본적인 원리를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아니면 사례를 만들어서 적용해 보는, 아니면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그런 적용 관점에서 문제 해결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고 촉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생의 상과 연계한 설명인데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 원리, 사례와 연결하거나 아니면 은유법이나 비유법 같은 것들을 쓰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미 카메라의 구조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눈의 구조를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카메라의 렌즈는 눈의 수정체하고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렌즈를 알고 있지? 기능을 알고 있지? 수정체가 그런 역할을 해. 그리고 우리 시신경은 카메라 필름과 같은 거야. 우리 동공은 카메라의 본체와 같은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면 애들은 매우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의 사례를 또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줄 때 말로 설명해 주면 가다가 어떤 건물이 보이면 좌회전, 어떤 건물이 보이면 우회전 하세요 하면 굉장히 잘 찾아갑니다. 하지만 약도를 보여주면 못 찾아갑니다. 저는 반대거든요. 약도를 보여주면 잘 찾아가는데 말로 설명해 주면 그걸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지만 어떤 그릇에 어떤 매체에 담느냐에 따라서 쉽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학생들과 상과 연계된 어떤 개념이나 사례나 아니면 은유법이나 비유법 같은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면 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이론적인 개념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논리나 개념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주변에서 어떤 개념과 논리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해 가능 설명의 또 다른 전략으로 구체적인 예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백화점에 보시면 청바지들을 진열할 때 나무로 되어 있는 오거나이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면 교수님 연구실에 보시면 책을 정리할 때 키워드별로 이렇게 아니면 연도별로 이렇게 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저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 그러니까 청바지나 책을 그냥 주어버리면 애들은 그걸 정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냥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이걸 끄집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의 어떤 사이즈에 어떤 색깔을 손님이 원한다. 그러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쉽게 가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뒤지다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선행 조직자라는 어떤 개념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나와 있는 청바지나 아니면 책장과 같은 오거나이저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의 큰 뼈대가 되는 오거나이저를 먼저 심어준 다음에 책장이나 청바지 오거나이저 같은 것들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설명을 하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정리가 쉽게 된다는 것은 기억이 쉽고 나중에 쉽게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어려운데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삶 속에서 그것과 유사한 사례나 이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주면 애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공감 수업 전략을 말씀드릴 때도 왜 인지적 공감이 필요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리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묶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의 스토리로 묶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감의 얘기를 할 때 저희 막내 아들의 게임과 저희 와이프의 쇼핑을 하나의 스토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아이가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쇼핑의 예를 든 것처럼 이러한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공감이라는 것은 사고의 공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사고가 머무는 곳과 학생들의 사고가 머무는 곳이 같은 수준의 같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저 앞서가 있거나 저 높은 곳에 있고 학생들은 뒤쳐져 있거나 저 낮은 곳에 사고가 머무르고 있으면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가능 수업을 만드는 것이 인지적 공감 전략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속도와 수업의 속도를 일치시키는 전략들, 그 다음에 담화 전략,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라오는지를 확인하고 아이들과 동행하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략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